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수술은 외과 의사들의 영역이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지금까지 많은 항암제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방사선은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으며 수술처럼 마취나 절개도 필요 없으니 아무런 흔적 없이 당장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또 다른 장점은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장기와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암, 안암, 설암의 경우 수술로 인한 해당 장기들의 손상은 삶의 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가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와 수술 후 잔여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암을 제거할까요? 방사선의 사전적 의미는 입자나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자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중이온 같이 아주 작은 물체를 의미하고 파동은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자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흐름을 입자 방사선이라 하고 파동의 형태를 띈 것은 전자기 방사선이라 합니다. 이들 중 전자기 방사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파, 즉 전자기 방사선은 여기에 나열하였듯이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시광선도 사전적 의미에서는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장인데 이 도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전파의 파장이 가장 길고 오른쪽에 있는 감마선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파장이 짧은 X선과 감마선이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기 방사선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사선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이 물질에 부딪히면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외곽에 있는 전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은 원자를 이온이라 하고 원자가 이온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온화 혹은 전리라 부릅니다. 이런 일이 생물체에서 일어나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사선이 원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를 튕겨내기 위해서는 방사선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타겟 원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이온화 혹은 전리 방사선이라 합니다. 전자기 방사선 중에서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큰 X선과 감마선 뿐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가 약하여 그러지 못하는데 이들을 비이온화 방사선이라 하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용어는 위험한 이온화 방사선에 국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영상에서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 치료에 사용하는 전자기 방사선은 X선과 감마선 같은 이온화 방사선들입니다. 그런데 X선은 암 치료보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한 병의 진단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사실 X선은 저에너지와 고에너지 두 가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저에너지 X선은 진단에 사용하고 고에너지 X선을 암치료에 사용합니다. 결국 암치료에는 고에너지 X선과 감마선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발생 장치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중 고에너지 X선이 좀 더 널리 사용되고 감마선은 차후에 설명할 감마나이프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그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사선들이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까요? 방사선의 작용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포 내 DNA를 이온화시켜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DNA 손상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할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포 분열은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아주 복잡한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포에 장착된 세포 분열 프로그램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포 내 DNA를 정확하게 복제하여 두 개로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로 DNA가 손상되면 DNA 복제와 분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세포 분열에 혼선이 초래됩니다. 그 결과 세포는 분열하려고 애만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여 죽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마이타틱 카타스트로피라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세포 분열 재앙인데 세포 분열 도중에 사망하는 세포 분열 의존성 세포 사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사선으로 DNA가 손상된 세포가 분열을 시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분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DNA 손상 그 자체가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방사선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방사선에 맞아도 빨리 분열하여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천천히 성장하는 세포보다 더 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분열하여 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천천히 자라는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는 암세포가 더 잘 죽기 때문에 방사선을 암치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의 이런 작용은 지난 10부에서 설명했던 세포 독성항암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세포 독성항암제도 방사선처럼 세포 분열 프로그램을 교란하여 빨리 자라는 세포를 더 잘 죽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 독성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함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세포 중에서도 암세포만큼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낭세포, 위장점막 및 골수세포들인데 세포 독성항암제를 투여하면 이런 세포들도 암세포와 함께 죽어 탈모, 구토와 메스꺼움, 그리고 빈혈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방사선 치료 시에도 발생할까요?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포 독성항암제와 방사선이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들이 몸에 작용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포 독성항암제를 투여하면 이 약이 온몸에 퍼져 전신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몸의 모든 세포가 이 항암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은 암이 있는 부위에만 조사하므로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한 부위의 정상세포는 다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방사선을 조사한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의 경우 방사선을 앞면에 조사하면 침샘이 손상되어 타액 분비가 저하되는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부 방사선 조사는 장 손상으로 인한 설사, 복통 혹은 장염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소부작용과는 달리 조사 부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는데 전신 피로감과 쇠약증입니다. 이런 전신부작용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의 또 다른 특징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보통은 치료 후 몇 주 내에 나타나는데 이를 조기 부작용이라 합니다. 그런데 치료 후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는 방사선 치료받은 장기나 피부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인데 놀랍게도 치료 후 20, 30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경우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천공 현상이 흔하지는 않고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하면 발생 부위에 따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암세포만 정확하게 겨냥하는 방사선 치료 기기와 치료 방법의 발달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발전하여 왔고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